YG-111 G셀프는 G의 레콘기스타에 등장하는 기체로 주인공인 멜리 제넴을 위한 기체입니다. 특징이라면 여러 형태의 옵션으로 다양한 성능을 발휘한다는 것으로 작중에선 총 7개의 배팩이 등장하는데요. 이 기체가 건담 팬들 사이에서 유명한 이유는 팬들 사이에서 유명한 일종의 떡밥 때문일 겁니다. 바로 두 번째로 강한 건담이라는 떡밥 말이죠. 두 번째로 강한 건담은 무엇인가? 우선 건담 중 최강은 턴에입니다. 여러가지 설정을 통해 말도 안 되는 성능이 공개되었고 게다가 개중에는 양산기란 설도 있죠. 더 강력한 턴X는 건담이 아니기도 하고 여러 크리에이터들이 토미노 감독과 그의 건담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턴A를 건드리려고 하지 않으니 자연스럽게 턴A가 최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건담 팬들 사이에선 최강보다는 2위 논쟁이 치열한데요. 이 영상을 만드는 시점에서 콩라인 기체들을 꼽아보면 우선 G건담에 등장하는 데빌 건담, 거의 G굴 덮을 정도로 진화하죠. 건담 윙의 MSV인 G유닛에 나온 건담 그리프도 그중 하나죠. 작중 최강인 윙제로를 능가하는 기체입니다. 또한 소설판에 나오는 스노우 화이트 계열도 마찬가지죠. 건담 그리프는 의외로 약점이 많지만 스노우 화이트는 그야말로 최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턴A의 기적적인 힘을 감안하면 이후에 나올 기체들이 더 비교 대상에 맞을 겁니다. 우선 시드 계열에선 극장판의 주역기인 마이티 스트라이크 프리덤, 유니콘에선 진 유니콘을 들 수 있겠죠. 개중에는 ELS 퀀터를 언급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설정에 의하면 ELS 퀀터는 건담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하튼 건담의 콩라인 후보는 정말 많은데요. 물론 각 기체의 팬들도 월광접은 버티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정리하자면 건담은 2위 경쟁이 엄청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2위로 꼽히는 G셀프는 어떤 기체일까요? 우선 G의 레콘기스타의 시대 배경에 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G레코의 무대인 리길드 센츄리는 우주세기가 끝난 후 2000년 뒤의 이야기로 턴A가 롤아웃된 것은 우주세기 7800년으로 추정되니 상당히 뒤의 이야기죠. 다만 이 연표엔 약간의 혼란이 있어요. 감독인 토미노 감독은 G레코가 턴A의 500년 후라고 말하는데 정작 반다이는 턴A의 500년 전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제작사의 발언이 공식 아니냐 하시겠지만 수십 년간 건담 팬을 하다 보면 반다이와 썰라이즈가 새로운 상품을 팔 수 있다면 과감하게 설정을 뒤엎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토미노 감독의 설정인 턴A의 500년 후에 더 무게를 두게 됩니다. 즉 설정은 500년 전인데 스토리 파악은 500년 후로 하는 신기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를 뒷받침하는 것 중 하나가 턴A 작중에 등장했던 흑역사로 턴A에서는 활용조차 하지 못했던 우주세기 기술들을 G레코에서는 여러 부분에서 활용하는 모습을 보이죠. 이 흑역사의 유산 중 하나가 헤르메스의 장미라는 것인데 이는 우주세기의 고급 기술이 담긴 일종의 블랙박스입니다. G셀프는 이 기록에 G 항목에 기록된 기체로 G는 건담 타입이라고 해석되죠. 그래서인지 작중에선 G셀프를 건담이라 부릅니다. 해석된다고 표현을 한 이유는 헤르메스의 장미는 활용을 할 수 있을 뿐 그 원리 자체는 이해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이죠. 작중에서 G계열 기체들은 블레이드 안테나와 트윈을 가지고 있는데 G셀프는 그 중에서 가장 표준적인 기체, 가장 본류에 가까운 기체죠. 아이다는 이 점을 착안하여 G 그 자체라는 의미로 G셀프란 이름을 붙인 겁니다. 토미노 감독은 G레코가 턴A의 500년 전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반다이로 인해 정사가 되면서 턴A는 500년 후에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현재 상황은 G레코의 무대인 리길드 센츄리 이후 턴A의 무대인 콜렉트 센츄리가 이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작중 무대는 리길드 센츄리 1014년 G셀프는 지온 공국이 있던 사이드 3 영역을 기점으로 한 토화상가의 레이언튼 가문의 가신들에 의해서 제조되었습니다. 레이언튼 가문은 토화상가의 명가로 우주세기의 기술을 지켜온 가문이기도 하죠. 하지만 무가인 드레드 가문의 쿠데타로 인해 레이언트는 멸망하고 이 과정에서 어린아이였던 벨리와 아이다는 긴급히 지구로 보내집니다. 그리고 이 둘은 각각 따로 성장하게 되죠. 어느 정도 소동이 진정된 후 레이언트의 혈족을 찾기로 결심한 가신들은 G셀프의 홍채, 땀, 혈액의 DNA를 이식하여 레이언튼 혈족을 식별하는 시스템 레이언튼 코드를 비밀리에 신형기인 G셀프에 이식합니다. 이후 G셀프는 드레드군이 진행하는 레콘기스타 작전에 투입되는데 이때 G셀프의 파일럿이었던 라라이아가 사고로 인해 방출되면서 이 작품의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죠. 기본적으로 이 기체는 레이언튼 가문의 사람이 아니면 움직일 수 없습니다.
예외라면 작전에 투입된 정식 파일럿인 라라이아 먼데이 뿐이죠. 이는 추측상 레이언튼의 가신들이 이렇게 설계하면서 어떻게든 지구로 기체를 보내야 하니 라라이아 먼데이만 파일럿으로 등록하고 대기권에 진입한 상황에서 강제로 탈출하게 한 게 아닌가 합니다. 이렇게 보면 라라이아는 피해자군요. 이후 라라이아는 산소 결핍증으로 인해서 모빌 수출 탈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아이다는 알케인을 타면서 G셀프의 파일럿은 자연스럽게 밸리가 됩니다. 만약 레이언튼 코드의 인증을 통과하면 파일럿에게 G메탈이 발행되는데 이는 장비의 설계도에 관련된 장비, 기능을 해방할 수 있는 열쇠죠. 당연히 G셀프의 사기적인 기능을 개방할 수 있습니다. G셀프는 턴에이의 디자인을 참여하고 이후 킹 게이너의 디자인을 한 야스다 아키라의 작품으로 컨셉은 빛 건담이라고 합니다. 에너지 업무도 시장에서 작중의 여러 기술까지 빛과 관련된 것이 유난히 많죠. 스카다! 또한 턴웨이와도 유사점이 많은데 더듬이 같은 블레이드 안테나는 수염의 진화형이라고 합니다. 동력원은 포톤 배터리로 다른 기체와 같지만 이 기체의 것은 다른 기체들의 것과는 달리 압축도가 높은 고성능이며 한 개만 있어도 모빌 슈츠를 일주일간 움직일 수 있는데 심지어 그 개수도 여러 개입니다. 장갑은 인비저블 티타늄이라고 하는 투명 금속 디스플레이를 겹겹이 적중시킨 포톤 장갑이 채용되어 있는데 이는 건다리움보다 가볍고 내구성이 높으며 또한 장갑 자체에 배터리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즉 이 기체는 다른 건담과는 달리 별도의 반응로가 없는 기체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배터리 기체 인식과는 달리 본기의 기동시간은 매우 길다고 해요. 일본 지방도시 1년치의 전력이라고 합니다. 기체 자체가 배터리라는 개념은 기체 전체가 동력계인 턴웨이와 턴엑스 그리고 디자이너인 야스다 아키라의 작품인 오버맨 킹게이너에 도입된 설정이죠. 다만 G셀프는 간단한 교체를 위해서 메인 포톤 배터리를 허벅지 외부 프레임에 장착해버렸는데 최종화에선 이게 파괴되는 바람에 기능이 정지해버렸죠. 기체의 존재 의미 자체가 레이언튼 가문의 혈족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시대 모빌 슈츠에선 찾아볼 수 없는 코어 파이터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기체의 가장 큰 특징은 7개의 배팩을 교환하여 다양한 국면에 대응할 수 있는 범용성이지만 안타깝게도 프라모델로 나온 것은 이 중 일부라고 합니다. 등의 하드 포인트는 유니버설 규격이라 드레드만이 아니라 아멜리아, 캐피탈 아미에서 건전된 팩도 사용할 수 있지만 실제 극 중에서 나오는 모든 팩은 G셀프 전용입니다. 다른 기체는 기술력 부족으로 인해 사용할 수 없다고 하네요. 팩을 장착하면 기체의 색상도 바뀌지만 정확히 말하면 포톤 장갑은 원래 투명하기 때문에 평소에 트리컬러 컬러를 포함한 모든 색상은 투영된 영상이라고 합니다. 즉 그러니 이 기체는 원래 색이 없는 거죠. 기체는 기본적으로 트리콜로 컬러의 건담처럼 보이지만 사실 잘 뜯어보면 기존의 건담과는 상당히 이질적이죠. 게다가 극장판이 되면서 눈의 디테일이 더욱 섬세해졌는데 이게 마치 눈동자처럼 보입니다. 블레이드 안테나는 무사의 것이 아니라 마치 더듬이 같은 디자인이고 가슴의 덕트는 포톤 장갑이 덮여 느낌이 아예 다르죠. 이런 면이 겹치면서 G셀프는 모빌츠라기보다는 표정으로 말하는 캐릭터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면 귀엽기만 한 이 기체는 사실 알고 보면 상당히 잔혹한 기체죠. G셀프의 강함에 대해서 말이 좀 나오는 이유는 작중에서 이 기체의 블랙박스에 숨겨진 기능이 다 안 나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작중의 묘사만으로도 충분히 강력합니다. 작중에서 이보다 강한 기체는 존재하지 않죠. 기본적인 무장은 G계열의 표준 장비인 발칸, 빔사벨, 실드 등의 건담 표준 장비로 그 외 장비는 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빔라이플은 원래 쓰던 토화상가제, 해적들에게 포획된 후 사용된 아메리아제 두 종류로 전자는 위력이 상당히 강력하지만 후자는 범용 양상품이라 위력이 약합니다. 대신 정비가 쉽다는 특징이 있죠. 빔사벨은 기존 건담과는 다른 얇은 날이 특징으로 F91처럼 고속 회전해서 실드처럼 활용하기도 해요. 실드도 마찬가지로 토화상가제와 아메리아제 두 종류가 있는데 전자는 이문에 발칸이 탑재되어 있으며 포톤 장갑의 에너지로 실드를 발산시키거나 포톤 에너지를 발사하여 공격을 하는 한편 때로는 리플레터 장갑을 전개하여 빔을 흡수하는 등 최강인 턴웨이의 방패마저 능가하는 사기적인 능력을 지녔지만 후전은 두껍기만 한 심플한 물건입니다. 토화상가제, 라이플, 실드 등은 G셀프가 동시대 범용 기체보다 월등히 뛰어나다는 걸 말하죠. G셀프는 작중에서 초반 3화 만에 3번이나 강탈당하고 이후 20화에서 또 2번 강탈당해 총 5번 강탈당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여러 세력을 거치면서 그 세력이 개발한 장비를 사용하게 되죠. 기본 소치일 때는 45초밖에 비행을 못하는 등 지형 대응에 문제가 있지만 각종 팩을 장착하면 색이 바뀌면서 그에 상응하는 활약을 하게 됩니다.
대기권 내 팩은 스트라이크 건담이 떠오르는 옵션으로 미노프스키 플레이트가 장착되어 대기권 내에서 비행이 가능하며 팩에 장착된 레이저 포드는 색적으로 감지한 적을 전방위 레이저로 공격하는 기능이 있지만 적 아군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 공격을 하는 셈이라 벨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주용 팩은 아메리아군이 헤르메스의 장비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G계열 모비스의 범용 부스터로 개발한 장비지만 사실상 G셀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타 세력이 설계도를 활용해서 범용 팩을 개발한 경우 많지만 이는 설계도의 기술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바람에 벌어진 사건으로 그들이 개발한 팩은 본인들의 의도와는 달리 G셀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출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지구의 중력권에 말려들었을 때 자력으로 탈출할 정도로 강력한 추진력을 보여주죠. 또한 코어 파이터와 연결되어 성능을 향상시키기도 합니다. 리플렉터 팩도 아메리아 군이 개발한 것으로 토화상가체 실드의 데이터를 응용한 것입니다. 이 리플렉터는 빔을 흡수할 수 있으며 이 흡수한 빔을 아이필드 배리어로 전개할 수도 있죠. 다만 리플렉터의 내구성 문제로 인해 흡수하는 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작중에선 허용량 이상을 흡수한 리플렉터를 분리하는 모습도 보이죠. 트리키 팩은 방어와 창난 공격을 위한 것으로 적의 조작계를 일시적으로 마비시키는 플래시 어택을 쓸 수 있습니다. 또한 뒤에 있는 판넬을 탈출하여 적에게 환시를 일으키는 일루전 판넬로 장비되어 있죠. 이렇게만 보면 좋아 보이지만 장비가 걸리적거려 벨리의 사격이 방해받기도 하는 등 움직임이 제한되는 바람에 작중에선 딱 한 번 사용됩니다. 당연히 모형화도 현재까지는 없죠. 하이토크 팩은 캐피탈 아미가 제조한 접근 전용 팩으로 단순히 힘만 좋은 게 아니라 고출력을 활용한 호버 주행 등 기동성 면도 충실한 게 특징입니다. 어설트 팩은 아메리아가 개발한 장거리 포기 전용 팩으로 대형 빔캐논 2문, 근거리 전용 라이플 2정이 달린 모습은 마치 5스타 스토리즈의 야크트 미라지와 비슷하게 보이네요. 온몸이 무장인 기체로 작중에선 쓰이지 않았지만 뒤에 달린 날개 같은 것은 대함용 대형 빔사벨이라고 합니다. 광학 조준기인 포토나이가 AI와 연동하여 미노프스키 입체가 살포돼도 정밀한 타격이 가능하며 작중에선 눈에도 보이지 않는 원거리에서 정확히 현재 공격을 하는 모습이 보이죠. 퍼펙트 팩은 최종 진화형이라 불리는 장비로 금성의 비너스 글로브의 기술을 활용해서 메가 파우더의 기술진이 만들었습니다. 모두 변환을 이용해서 모든 팩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으며 심지어 각 팩의 스펙보다 높은 성능을 발휘합니다. 또한 이 팩만의 오리지널 기믹도 있는데요. 포톤 서처는 검은 연기처럼 보이는 센서 입자를 방출하여 포톤 에너지를 탐지하는 기능이죠. 그리고 이 기체를 최강급의 반열에 올린 포톤 털피도, 포톤 어뢰도 장비되어 있습니다. 이는 반물질을 담은 결정체를 살포하는 것으로 여기 닿은 물질은 말 그대로 소멸해버립니다. G셀프는 이렇게 소멸한 기체를 빛으로 바꿔 에너지로 흡수하죠. 따라서 이 무장은 탄수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수의 기체를 최대 출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두 날릴 정도의 위력을 갖고 있으므로 벨리는 한 번 쓴 이후에는 이를 봉인해버립니다. 또한 포톤 엔진 팩은 최고 스피드로 이동할 수 있는 팩으로 작중에선 등장하지 않습니다. 설정으로만 존재하죠. 이 작품에 여러 세력이 개발한 팩이 유난히 많은 이유는 토미노 감독이 나는 어떠한 기체라도 연출할 수 있으니 마음대로 그려라 라고 하자 야스다시가 신이 나서 여러 개의 팩을 그렸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토미노 감독은 이 디자인들을 보고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너무하네. 프라모델에 관해서 이야기하자면 저주받았다고 밖엔 할 말이 없네요. 우선 SD는 전멸, ACG도 일부 팩만 발매되었는데 그 팩들이 당대 ACG의 품질은 고사하고 전작의 AG보다 품질이 떨어집니다. MG는 발매업을 묻자 극장판이 나오면 디자인이 바뀔 수 있으니 그때에 맞춰서 상품화를 고려한다고 말했음에도 극장판이 종영된 지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프라모델은 HG밖에 없는데 머리의 곡면 부분은 스티커 한 장으로 때우더니 가동성은 2000년 초반에 나온 스트라이커보다 못합니다. 게다가 투명 포톤 장갑이 달린 덕트는 아예 디테일을 생략해버렸죠. 세계 1위인 판다의 기술력은 짐 싸서 가출한 키트이며 게다가 더 비참한 것은 다른 지레코 계열의 키트는 당대 최고의 기술력과 가성비를 보여준다는 거죠. 멀리 갈 것도 없이 비슷한 시기에 나온 빌드 버닝 건담은 ACG 가동성에 혁신을 보여주는데 말이죠. 그렇게 G셀프는 어정쩡한 키트로 사라지나 싶더니 2024년 10주년 기념으로 극장판 버전이 기적적으로 발매됩니다. 약속했던 엔진은 아니지만요. 2,500엔에서 3,500엔으로 1,000엔이 올랐는데 얼굴, 몸통 등을 새로 설계하여 가동성과 디테일이 좋아졌으며 상당 부분을 스티커가 아닌 색분할로 재현했고 덕트의 포톤 장갑도 투명 파츠로 재현되었습니다. 만들고 난 뒤에 파츠를 보면 이전 키트가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추측할 수 있죠. 고관절은 거의 변경되지 않아서 최악의 다리 가동이 유지되나 싶었지만 막상 움직이는 걸 보면 작중 명장면은 재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인지 이전 지레코 키트는 한일 양국에서 덤핑되었던 반면 이번 제품은 일본에서 나오자마자 전 건담 베이스에서 당일 매진되더니 한국에서도 오전 중에 사라지는 비극이 발생했죠.
두 번째로 강한 건담인 이 기체가 인상적인 이유는 그 활용법이 있을 겁니다. 토미노 감독은 로봇머리 건담을 만들면서 일관적으로 인간의 의지를 말해왔죠. 삶을 지키고 싶다면 변기에 휘둘리지 말고 변기를 극복하는 메시지. G셀프는 그 귀여운 외모에도 불구하고 기체의 성향은 상당히 잔혹합니다. 우선 레이언튼 가신들이 코드를 넣은 이유는 후손만 찾으면 된다는 의도였을 뿐 기체의 위험성은 안중에도 없었죠. 적 아군 상관없이 무차별 공격을 하는 전방위 레이저, 적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흡수하는 등 레이언튼 가문의 사람들에 대한 자비가 일절 보이지 않아요. 심지어 파일럿을 보호하기 위해서 때로는 파일럿의 의지를 무시하고 AI가 멋대로 조작하기도 하죠. 토미노 감독은 AI에 휘둘리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벨리도 이 힘에 취하지 않죠. 오로지 전쟁을 끝내기 위한 힘으로만 사용합니다. 만약 G셀프의 힘을 최대한 발휘해서 싸웠다면 쉽게 이겼겠지만 적과 아군의 피해도 무시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벨리는 최소한의 기능을 사용하되 최고의 기량으로 조정하여 대량 학살 병기, 유구드라시는 물론 기아나 고지에서 카바칼리 격파하는 등의 대활약을 합니다. 이는 보급도 없는 장기전이라 G셀프의 상태는 온전치 않았는데 이 과정에서 메인 배터리가 파괴되는 바람에 G셀프는 기능이 멈추고 벨리는 코어 파이터로 탈출하게 되죠. 강력한 힘에 취하지 않고 최소한의 힘을 사용하여 최소한의 피해로 전쟁을 끝낸 로란과 벨리. 어쩌면 그들은 인간의 의지를 존중한 토미노 감독의 메신저가 아닐까요? 恋を知ったんだ。誰が死ぬもんか。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시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